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동안 지구촌 전체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공습 대비 사이렌이 울렸고 여러 도시에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미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현장 모습은 공포 그 자체인데요. 시민들은 지하철역에 대피하고 폭격을 피해서 서부로 피난하는 차량 행렬이 도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도 부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 12%, 옥수수 수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밀가루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되고 빵, 라면, 국수 등의 가공식품 값과 외식 물가도 줄줄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더욱 걱정인데요. 국내에서는 양파 농가들이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겨우내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으며 정부의 양파 수급 대책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서늘한 봄과 가을, 추운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추위에 강해 가을과 겨울에 재배된 동양종과 봄과 여름에 재배되는 서양종이 있고, 서양에선 주로 어린 잎을 샐러드에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나물이나 국거리 재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으로 김밥에도 잡채를 만들 때도 빠지면 무척이나 섭섭하죠.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서 악당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채소. 철분의 왕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금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7399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8366, 1600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요 양념채소류 중 하나인 양파 생산 농가들이 겨우내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는 등 정부 양파 수급 대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지역에서 지난 23일에 양파밭이 갈아엎어졌고 다음 날인 24일 어제는 제주 지역의 양파밭이 트랙터에 으깨졌습니다. 조생양파 출하 시기가 임박했는데 저장양파가 많다 보니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1kg당 3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매뉴얼로 정한 가격 하락 심각 기준이 킬로그램당 730원인 것과 비교해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양파 수급 현황과 양파 생산 현장의 입장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양파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전해주셨었는데 농민분들이 급기야 겨우내 키운 양파밭을 갈아엎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네요. 현장 얘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인 23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고흥 채남단의 한 양파밭에서 겨우내 키운 양파가
5대의 트랙터에 의해 모조리 으깨졌습니다. 이 밭에서는 동시에 이 사단법인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주최로 2022 전국 양파 생산자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양파값 폭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 대책이 얼마나 미진한지 양파밭을 갈아엎으면서 생산자들이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24일 어제였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서도 수확을 앞둔 양파밭 3,300제곱미터가 갈아엎어졌습니다. 최근 양파값 폭락세가 지난주보다 더 심각해졌는데요. 농민들은 양파 1kg 기준으로 최저 생산비를 7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 가격을 보면 2월 초 가락시장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00원에서 500원대를 기록했고요. 지난 23일엔 352원까지 떨어지면서 3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이 계산하는 최저 생산비 절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전남 고흥과 제주의 양파밭이 이렇게 갈아엎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양파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3월경에 조생종이 출하되기 시작해서 5월에는 중생종, 또 6월에는 만생종, 이런 시차를 두고 시장에 양파가 나오는 건데요. 출하를 앞둔 조생종 양파 생산 지역이 바로 제주도와 전남 고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파밭을 갈아엎은 지역이 조생종 양파 생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올해 1년 양파값을 좌지우지한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이 양파밭들 언제부터 농사를 시작했던 건가요? 예, 이제 농민분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다 자란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인데요. 정말 하기 싫지만 이 농업에 무관심한 사회에 절박한 심경을 전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보니 착착한 심경으로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출하되는 조생 양파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이 가장 먼저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7일에 조생 양파가 첫 출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제 제주도 지역이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춥다 보니 3월 20일경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생 양파 출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에 출하되는 조생 양파는 지난해 8월경에 씨앗을 심었고요. 모종을 키워서 밭에 정식하고 또 시장에 출하하기까지 8개월가량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가장 최근 양파 수급 대책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양파 수급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장 양파 출하를 5월까지 미루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출하를 앞둔 조생 양파 일부에 대한 산지 폐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책 설명드리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를 5월까지 보존하면서 출하 시기를 미룰 경우에 이 양파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장 양파 시세가 산지에서 킬로그램당 250원에서 300원 사이에 형성돼 있는데 5월에 이를 일괄적으로 400원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장 양파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5월에 판매를 할 때 그때 시세와 비교해서 킬로그램당 시세가 예를 들어 350원이면 50원을 지급해서 400원을 맞춰주고 또 300원이면 100원을 지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약속한 저장 양파 물량은 2만 톤입니다. 또 하나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이 양파 재배 면적 조절을 위한 채소 가격 안정제 시행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는 가격 폭등이 예상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게 하고 반대로 폭락 시에는 출하 정지 조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조생 양파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더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생 양파의 44헥타르가량의 면적에 대해서 출하 정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시행 예정이군요. 정부는 일단 저장 양파 또 조생 양파 모두 시장에 풀리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건데 이걸 듣고도 이제 양파밭을 갈아엎었다는 건 현장과 시각차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김병덕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산자 입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의 대책으로는 효과적인 가격 안정, 수급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생산자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전남 고흥 지역은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지역 조직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가격 폭락이 걷잡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불안감이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에 이 생산자 대회 요청까지 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역 양파밭에 이제 적으면 60%, 또 많으면 80%가 포정 거래, 그러니까 밭 통째로 상인과 거래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제주도라든가 전남 고흥 지역 모두 포정 거래가 단 한 건이 없다고 합니다. 양파 거래 시장이 그야말로 동결된 상황인데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8월에 파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초기에 파종한 씨앗은 대체로 싹이 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2번 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는데 종잣값이 예년보다 2배 들어가고 예. 비료값, 인건비, 모든 생산비가 폭등을 했는데 값은 평년보다 60% 이상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망한 농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양파 농사를 지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저장 양파를 5월까지 보관하라는 방법이라든가 조생 양파 44헥타르 면적 조절로는 가격을 회복시키기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판단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생양파 가격 폭락 사태가 지난해부터 생산자들이 대책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더 키운 결과라는 점입니다. 네. 지난해에 논의했던 그 양파 수급 관련 내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김병덕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6일에 농식품부와 양파 생산자 단체가 수급 회의를 할 때 이 생산량, 가격 흐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생종 양파, 중생종 양파를 폐기해서 이 수급 안정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장 요구와는 다르게 앞으로 중만생종 가격이 좋을 거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폐기 처분을 하지 말고 저장을 했다가 6월 이후 시장에 내는 방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물량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밀려서 평년 같으면 이 시기에 저장 양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조생종 양파 가격을 억누를 만큼 창고에 양파가 쌓여있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런 중간 과정은 다 생략된 채 현재 양파밭 갈아엎기만 강조되는 상황을 양파 생산 농가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셨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외식 수요도 받쳐주지 못해서 지금으로선 뾰족한 출구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이 농산물 수급 대책에 코로나 상황까지 좀 더 면밀히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파값 폭락 상황은 단순히 올해 농민들이 심은 양파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난해 정부의 양파 수급 예측이 실패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파 수급에 대한 얘기는 정말 때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농산물 수급 정책에 좀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농산물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진단이 잘못되고 또 그 결과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 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도 좀 현실화돼야 하는데요. 저장 양파를 5월에 일부 보존해준다고 하는데 양파는 저장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가면 상당 부분은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kg을 5월까지 저장하면 이 중에 절반인 10kg만 상품성 있는 양파로 남는다는 설명인데요. 창고 물량의 상당수를 버리면서도 농민들이 계산하는 킬로그램당 700원의 최저 생산비와는 또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보존 비용 역시 생산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 대책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시장 가격에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올해 5월, 6월에도 양파값이 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들의 불안감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산물 수급 정책은 선제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떠나볼까요? 네, 그 나무 공부를 처음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를 그 친구 부르듯 익히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찾은 방법이 그 기르기 쉽다는 다육식물을 키워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식물을 눈앞에 두면 그 식물이 전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셨군요. 네. 언어를 이해하려고. 네. 우리 이제 뭐 그 나무 설명해 주실 때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관목, 교목부터 뭐 무슨 과 다 나오는데 이게 또 바로 떠오르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희는 떠오르지 않는데 다육이는 요즘만 좀 익숙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육식물 하면은 가장 먼저 선인장이 떠오르는데요. 네.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사막 지역, 그리고 고산지대나 한랭지 등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몸에 지니고 있는 식물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줄기의 수분을 저장하는 바오밥 나무도 다육식물인데요. 선인장은 선인장과이고 바오밥 나무는 아우과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많으면 다수 식물이 되어야 하는데 고기 육자를 써서 다육식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육식물은 영어로 서큘런트 또는 플래시 플랜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큘런트는 즙이 많다는 뜻이고요. 플래시는 사람의 살, 과일의 과육, 채소의 엽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다육식물은 20세기 말에 수입이 되어서 2009년이 되어서야 재배가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왜 다육이라는 애칭으로 굳어졌는지는 알기는 어려웠고요. 그보다 제가 키우다 죽인 그 작은 다육이가 생각나 미안했고요. 그래서 키 큰 다육이라도 보려고 자주 갔던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작가님도 예전엔 그 다육이를 죽였던 네, 실패했습니다. 적이 있으셨군요. 예. 강서구의 서울식물원, 좀 최근에 생긴 곳이죠. 키 큰 다육이가 그곳에 있습니까? 네네네. 2019년 5월 정식으로 개원한 서울식물원의 영어 이름이 서울 보타닉 파크인데요. 보타닉은 식물의라는 뜻으로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시 개장한 2018년부터 가보았는데요. 그때는 무료였고요. 지금은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나무 이름도 알기가 벅찬데 그것 온실에는 외국 나무들이 많아 나중에 가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언어 때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육식물 영어에 플래시가 있었고요. 그 뜻 가운데 채소의 엽육이 있다고 했는데요. 엽육에도 고기 육자가 있습니다. 이 엽육은 잎의 기본 조직인 표피와 잎맥 이외의 부분을 말하는데요. 엽육은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한글 전용 농업용어 고시 자료에 따르면요. 잎살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자료를 보면은 다육식물을 살찐 식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온실 지중해가는 크고 작은 다육이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중간 키의 데킬라 원재료인 용설란도 반가웠고 그다음에 키 큰 선인장들도 아주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압도되잖아요. 네. 다육식물을 이제 살찐 식물이라고 앞으로 불러보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걸 이제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떤 걸 오늘 소개해 주실 겁니까? 변경주 선인장입니다. 그것은 개척시대 미국 서부의 상징이라는 안내 문구 때문이기도 했고요. 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끔 케이블 방송에서 틀어주는 서부 영화를 즐겨보고 네네. 있습니다. 이 서부 영화에 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회전초, 우리의 장승처럼 붙박이로 서 있는 선인장이었으면 서부 영화 같지가 않은데요. 그런 추억을 자극해서 그런지 변경주 선인장을 오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름이 난감했는데요. 변경주가 우리말에는 없는 것 같았고요. 일본어로 변경이 벤케라고 해서 강한 자를 말하고 주는 기둥주자를 쓰니 강한 기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인장이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돼서 그런 것인지 추측만 해보았고요. 그래서 왜 선인장은 신선선 사람인 손바닥장을 쓰는지 궁금해 찾아보았지만 역시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기록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진짜 네. 짐작을 해볼 뿐이네요. 네, 맞습니다. 변경주 선인장, 그곳에서 만난 모습은 어떠셨나요? 예, 그곳 소개글에 따르면요. 변경주 선인장은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을 위해 신선한 밤에만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한다. 수명은 170년에서 200년이며 꽃은 흰색으로 피고 멜론 향으로 수분 매개체인 작은 킨, 코, 박쥐를 유혹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소로나 사막의 지프 식물로도 소개된 변경주 선인장의 학명은 카르네기아 기간테아이고요. 영문 이름은 서구화로인데 우리가 사화로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명 카르네기아는 미국의 산업자본가이자 독지가인 카네기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고요. 종소명 기간테아는 높고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명이 이렇게 긴 것도 오늘 이제 들어서 알았고 네, 네. 식물 이름에 이제 카네기 사업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카네기라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애리조나의 변경주 숲은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전체가 사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생제에서는 12m까지 자란다는 변경주 선인장에는 자료를 보니까요. 그 BBC 다큐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사화로 선인장은 장맛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뿌리는 키만큼 멀리 뻗을 수 있고 주름이 진 몸통을 아코디언처럼 펼칠 수 있어 가장 큰 사화로 선인장은 폭풍이 한 번 올 때 물 1톤을 저장할 수 있죠. 1년을 버티기에 충분한 양이라 사화로는 이 사막의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다 자라면 무게가 10톤 이상이 된다는 변경주 선인장은 이 가뭄이 든 해에도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경주 선인장이었으면 그곳 생명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 강서구에 있는 그 보타닉 공원에서 보신 변경주 선인장은 키가 얼마나 됐습니까? 12m까지 아니고 한 1m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사람 키 정보다 네, 조금 사람보다 작게. 좀 작아 보였습니다. 계속 자라겠죠 거기서도. 예. 자라길 바랍니다. 네, 변경주 선인장 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막의 지표식물이군요. 네네.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변경주 선인장. 또 어떤 나무 보고 오셨나요? 예, 란타나 카마라입니다. 그 많은 식물 가운데 이 식물이 눈에 띈 것은 그 화려한 꽃 색깔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선인장에서 꽃을 못 봐서 그런 것도 같고요. 선인장 하면 잎이 변한 가시, 엽록체를 갖고 광합성을 하는 녹색의 줄기들. 그래서 강한 생명력만 전해주는데요. 그러다가 만난 란타나 카마라, 그 약간 더운 실내에서 눈에 청량함을 주어서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네, 란타나 카마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식물입니까? 예, 이 란타나 카마라는 마편촉과 상록 관목으로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고요.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나무입니다. 그곳 안내문에는 오색 찬란 색의 향연, 색이 변하는 신비로운 꽃, 고향에서는 잡초라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한 꽃 뭉치에 흰색, 분홍색, 오렌지색, 노란색, 붉은색이 섞여서 나 있습니다. 란타나의 다른 이름으로 7변화가 있는데요. 즉 7번 색이 변하는 꽃이라고 하는데 7가지 색은 아니고 대개 5가지 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바뀌는 꽃이 대표적으로 수국인데요. 이 수국은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에 따라 푸른색, 붉은색을 띠는데 란타나 종류는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이 스스로 색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관련해서 란타나는요. 서양 가막살람 학명이 비브루눔 란타나인데요. 둘의 꽃이 비슷해서 그렇고요. 카마라는 이 식물이 채집된 지역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붙은 건 이제 지역명이었군요. 네. 란타나 카마라 나중에 어떤 막 뒤섞여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안내문이 재미있게 적혀 있네요. 고향에서는 잡초라니. 네네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란타나 카마라가 독성이 있어서 가축에 피해를 주고 번식력이 너무 강해 농작물이 자라나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란타나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1년 내내 이제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밭이나 들에서는 이 식물이 토종식물을 줄어들게 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유해 식물이 되는 건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열대 식물이지만 식물 자생지가 북상하고 있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는 이 식물이 선인장처럼 마냥 강한 생명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좀 해를 끼치면 좀 걱정이 들긴 하죠. 네. 꽃은 그렇게 예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 서울식물원에서 많은 분들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한 게 란타나 카마라였던 것 같은데요. 예. 자료를 보니 처음에 핀 노란색 꽃이 얼마 뒤 주황색 또는 분홍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더 흐르면 적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신기하만 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아직 못 봐서 아쉬웠지만은요. 잡초나 예쁜 꽃이나 다 사람의 기준이고요.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식물을 본 곳에 잠시 반성을 했습니다. 이 란타나 카마라의 쓰임새를 누군가 좀 발견해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네. 자, 꽃들이 이렇게 꽃 색깔까지 변화하게 하고 또 원래도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왜 그럴까요? 예, 과학 잡지 뉴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꽃의 색깔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화에 맞추어 꽃의 세포 안에 색소가 고임으로써 각각의 꽃의 특이한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색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자동차 공장의 생산 라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각 공정에서 다양한 부품이 추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완성이 되듯이 색소도 식물의 세포 안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거쳐 만들어진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서인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색의 식물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파란 장미, 흰 해바라기, 노란 나팔꽃 등은 아직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우리가 식물의 메커니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다고도 말하는 것 같고 예. 자연의 세계 아름다움을 좀 충실히 더 찾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일 영화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서부국을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서부국의 위대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화적 순수함이라는 말을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잠시 멀리 했던 서부 영화를 제가 다시 보는 것 같고요. 그 배경이 된 선인장 공부를 하면서 인공이 아닌 자연의 색이 주는 아름다운 란타나 카마라를 보면서 언어가 주는 장애를 뛰어넘는 건 보이는 식물을 말없이 그저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네.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85님께서 수국 좋아하는데 좋은 얘기 감사하네요. 아침마다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8도로 추위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대구는 영하 0.5도, 부산 0도, 제주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때이른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릉은 13도, 부산 12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는 낮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비 대신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0.1cm 미만이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에 0.1mm 미만입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이른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그간의 가뭄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낮에 각 방송사들이 모두 특보로 전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이른바 평화유지군 배치를 명령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과 하루 만인 어제 특별 군사작전이란 것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정책 재고 가능성 시사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공습 대비 사이렌이 울렸고 제2의 도시 하리코프를 비롯한 그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이어지는 등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경 사방에서 장갑차의 움직임이 감지됐고요.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는 등 이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을 뿐 민간인 피해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위를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라고 맹비난했고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도 호소했습니다. 또 어제 폭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러시아는 보란 듯이 이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나자마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이라며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온전히 러시아에 있다라고 비난했고요.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채택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뿐 아니라 수출 통제, 푸틴 대통령 측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재까지 전면적인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병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면 세계대전이라면서 이 파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여행 금지나 금융 제재 등 이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우선 과제인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나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은 6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족과 생계 등의 이유로 28명이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출국을 돕는 한편 이 남은 교민들에겐 위험이 조금 덜한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으로라도 이동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죠. 네, 러시아의 침략에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아서요. 어제 하루 코스피가 2.6%, 코스닥은 3.3%나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3.2%, 일본 1.8%, 중국 상하이 지수도 1.7% 하락했고요. 어제 오후 늦게 개장한 유럽 증시도 시작부터 폭락을 했었습니다. 가상자산의 폭락도 이어지며 비트코인도 전날보다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무섭게 뛰고 있는데요.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텍사스유 선물 가격은 6%나 급등하며 배럴당 $10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그 장기 계약 비중이 높고 또 비축 물량도 106일치가 있어서 이 당장은 문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원자재 값이 뛰어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6명으로 전날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이틀 연속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확진자 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1.8배로 더블링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어서 전날보다 69명 늘어난 58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 집계됐습니다. 이 중증병상 가동률도 40%에 육박했고요. 사망자도 82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서 9살 미만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살 여아가 이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재택 치료 중이던 생후 4개월 된 남아도 사망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아와 임산부 환자를 위해서 119 구급대와 응급실, 입원 병동, 병상 배정 반간 한 라인을 설치해서 신속한 입원과 치료 체계를 확립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네요.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선 보건소 인력 문제 등으로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뒤 PCR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 빠른 확진자 격리와 재택치료 관리 등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타액, 침을 이용한 코로나 검사를 시범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방법은 정확도가 문제였으나 최근 국내 연구진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타액 검사 키트는 이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고 이 가글 검사는 2분기는 돼야 이 제품 시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도 대선 후보 토론이 잡혀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두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연대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정치교체의 기회로 만들자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요구해왔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은 이 정치개혁안도 내놨습니다. 또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오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철수 후보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당과 폭로전을 주고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두 후보 간 담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어제 유세에 불참하면서 이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소신이 그렇다면 추진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은 다 지났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우리 BTS와 뽀로로를 내세워서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고요? 네, 이 BTS와 뽀로로 같은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에 투자하면 5배를 챙겨주겠다며 무려 3만여 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만든 외국인 관광 상품에 투자하고 뽀로로 사업권도 확보했다라고 홍보했는데요. 한 계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매달 4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1년 수익률이 최소 400%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했던 사업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이 수익금은 처음 한두 달만 입금되다가 지난해 5월부터 뚝 끊겼습니다. 이 돈을 넣은 건 주로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들인데요. 이 피해 금액이 무려 1,300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넘게 투자한 사람도 130명이나 됐고 심지어 26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 판매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동결됐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이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됐지만 이번 동결로 사상 첫 3차례 연속 인상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은 금통회의 직후 발표한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1%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당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네.
카페 사장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다고요? 네, 이 경기도 부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카페를 운영 중인 60대 여성 업주 임승미 씨가 지난달 18일 이 자신의 가게로 찾아온 30대 여성이 휴대전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신발까지 벗고 가게를 돌아다니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후 손님에게 손글씨로 이 피싱범을 가게에 부르라고 한 뒤에 즉각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손님과 통화를 나누던 현금 수거책이 나타나서 사장님은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하고요. 직후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경찰이 이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손님은 검찰을 사칭한 피싱단이 대포 통장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할 뻔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사장님을